1945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 마을. 햇살 가득한 거리에 자리한 한 소박한 주택에서 리처드 카펜터와 카렌 카펜터 남매가 태어났다. 그들의 부모, 엘빈 카펜터와 메리언 카펜터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늘 음악 얘기를 했다. 엘빈은 군복무 중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재즈 음반에 매료되어 전역하자마자 그 가족을 위해 값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장만했고, 메리언은 악기에 전혀 문외한이었지만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며 두 아이가 한 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귀를 기울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리처드는 두 돌이 채 되기 전에 이미 건반 위를 기어다니며 하나하나를 구분했고, 4살이 된 카렌은 작은 드럼스틱을 손에 쥔 채 거실 매트를 북처럼 두드리며 엄마의 멜로디에 맞춰 리듬을 만들었다. 집 안 한 구석에 놓인 무대 조명 아래 부모는 두 아이의 연주를 녹음하고 친구들과 이웃에게 들려주며 우리 집 남매는 머지않아 세상을 놀라게 할 인재라 자부했다. 이 시절의 경험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리처드는 6살이 되던 해 이미 지역 음악학교에 등록되어 본격적으로 이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즉흥 연주로 동급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곧 학교 밴드의 음악감독 자리를 꿰찼다. 엄마가 직접 써준 악보와 오빠의 편곡으로 리처드는 10대 중반에 이미 3곡 이상의 자작곡을 완성했으며 동네 재즈 클럽에서 열리는 비공식 무대에 자주 초대받았다. 한편 카렌은 중학생이 되던 해 여고생 드러머라는 타이틀로 지역 매체에 소개되었다. 작은 손목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비트라는 찬사와 함께 남성 중심의 드러밍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 드러머로 이름을 알렸다. 리처드는 동생의 재능을 우려 섞인 감탄으로 바라보았고, 카렌은 늘 나는 리처드의 음악에 숨결을 불어넣는 분신이라며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 1968년 스타서치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카펜터스 남매는 손쉽게 참가를 결정했다. 리처드는 클래식 피아노 선율 위에 재즈와 팝을 절묘하게 접목한 편곡으로 심사위원을 놀라게 했고, 카렌은 커스텀 제작한 흰색 헤어밴드를 차고 무대 중앙에서 드럼스틱을 내리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당시 오디션 담당 프로듀서는 3살짜리 아이 같던 카렌이 몇 초 만에 천재 드러머로 돌변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두 사람은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고 CBS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카펜터스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첫 싱글 클로스 투 유는 발매 직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고 곧이어 두 번째 앨범 위브 온리 저스트 비건도 성공을 거두면서 카펜터스는 단숨에 미국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다. 리처드는 작곡가로서, 카렌은 보컬리스트 겸 드러머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특히 카렌이 라이브 무대에서 직접 드럼을 치며 노래 부르는 퍼포먼스는 전례 없는 혁신으로 평가받았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그녀는 역대 최고의 여성 보컬이자 드러머라며 극찬을 보냈다. 하지만 화려함의 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과 고독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대규모 투어를 시작한 1970년, 카렌은 매일 새벽까지 드럼스틱을 갈며 연습했고, 긴 여정 속에서 손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오감했다. 리처드는 투어 스케줄 사이사이에 동생의 식단과 휴식 시간을 조정하려 애썼으나 카렌은 오히려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 진짜 나라며 좀처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2년 세 번째 앨범 섀도우즈 앤드 라이트가 발매되자 리처드는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는 앨범 녹음 도중에 20여 시간에 걸친 마스터 테이프 디테일 작업을 지시했고, 스튜디오 기술자들은 리처드는 하나에도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혀를 내둘렀다. 반면 카렌은 공연 도중 드럼 세트가 무대 중앙을 차지해 얼굴을 가린다는 관객의 불만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 드러머로서 인정받는 게 내 전부였는데 이제는 노래만 부르는 가수로 불릴 운명인가? 라는 자괴감이 그녀를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다. 이후 카렌은 자신도 모르게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공연 사진 속 자신의 배가 불룩하다는 이유로 단순 의상 디자인 탓임에도 살이 쪘다고 오해했고, 곧 전문 트레이너와 영양사를 고용해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과 극단적 식단 조절로 근육이 붙으며 오히려 몸이 더 커 보이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그녀는 급기야 극단적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체중은 40kg 초반대로 곤두박질 쳤다. 그 와중에도 카렌은 콘서트 투어 중 호텔방에서 휴대용 실내 페달을 타며 밤새 칼로리 소모에 집착했다. 주변 스태프가 이러다 큰일 난다 고 만류했지만 카렌은 공연 중에도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여야 한다 며 귀를 막았다. 투어 중간 어느 공연장 뒤편에서 손목에 송골송골 맺힌 땀과 피를 감추고 드럼스틱을 갈던 그녀의 모습은 동료 뮤지션에게조차 충격이었다. 어머니 메리언은 딸의 급격한 체중 감소에 위기를 느끼고 하나의 기지를 발휘했다. 카렌이 식사 때마다 음식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습관을 이용해 메리언 또한 음식이 너무 맛있다 고 과장하며 카렌의 음식까지 자연스럽게 나눠 먹는 척했다. 그러나 30kg대로 떨어진 체중은 옷을 몇 겹 껴입어도 감출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전전긍긍하며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거식증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의사들은 괴이한 시기 이상이라며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카렌은 스티븐 레벤크로이츠 박사를 만나 거식증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충격요법으로 카렌에게 비키니를 입혀 거울 앞에 세웠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카렌은 정말 내가 저렇게까지 되었나 라며 치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사는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 주 5회 병원 방문 치료를 병행했으나 카렌은 매일 병원까지 걸어서 다니며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코스로 삼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치라몬 등 주변인들은 카렌이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다 고만 생각했지만 그녀의 체중은 30kg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레벤크로이츠 박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맥 주사를 통한 대량 영양 공급을 시행했다. 며칠 만에 5kg가 증가했고 카렌은 음식 맛을 다시 음미하며 살이 붙는다는 희망을 되찾았다. 몸무게가 50kg에 근접하자 어머니와 절친 이치라모는 드디어 회복됐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한 영양 공급은 쇠약해진 장기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녀의 심장은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멈춰버렸다. 1977년 거식증에서 회복된 듯 보였던 카렌의 비극적인 죽음은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망 당일 카렌은 이혼소송 최종 서명을 마치러 집을 나서려다 옷장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50kg 가까이 몸무게가 회복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지만 오히려 영양제 증후군이라 불리는 급격한 영양 공급이 약해진 신체를 압도했다고 한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1000여 명이 넘는 팬이 몰려와 꽃다발을 놓았고 오빠 리처드는 생일이던 해 인스타그램에 지난 40년은 너무나 길었고 아직도 그녀의 노래를 들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라며 남매의 추억을 되새겼다. 카렌이 남긴 85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250억 원 이상 위 재산은 그녀가 1년 전 작성해둔 유언장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은 거식증 연구와 환자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리처드의 피아노 선율과 카렌의 천상의 목소리는 오늘도 전 세계 라디오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리처드와 카렌 카펜터스 남매의 이야기는 천재의 화려한 등극과 비극적 몰락을 동시에 담아낸 서사로 영원히 음악사에 기록될 것이다. 화려한 명성과 찬사 뒤에 숨겨진 고통과 고독, 그리고 금지된 스트레스 해소법이 불러온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다. 그들의 음악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뒤에 숨겨진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천재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